역사의 위인으로 떠올리는 인물들은 흔히 정복군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수많은 제국들도 역시 정복전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든 몽골 제국이든 대영 제국이든. 그래서 전쟁 없이 어떤 위인과 제국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유럽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합스부르크 가문도 전쟁을 마다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면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하지만 혼인동맹으로 탄탄한 유럽 제국을 이루어냈습니다. 혼인동맹이라는 것이 결혼으로 자신의 영토를 내어줄 수도 있고 후대에 상속될 때 국가가 나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합스부르크 왕가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유럽을 다 싹 먹어버립니다. 16세기경부터 시작됐거든요. 시작부터 웅장한 유럽 가문은 아니었어요. 지금의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자락을 거점으로 시작한 보통의 귀족 가문이었거든요. 스위스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바이에른주 인근의 슈바벤 지역이 근거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견기업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근데 아직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시밀리안 1세라는 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완전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혼테크의 제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들은 싸우도록 놨더라. 그대 축복받은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이 격언 그대로 살게 됩니다.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도 잘하고 자식들을 결혼도 잘 시킨 덕분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이후로 200년 이상 유럽을 막 휘어잡습니다.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필리핀까지 뻗어나가는 세계 제국으로 확장이 돼요. 막시밀리안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프리드리히 3세예요. 프리드리히는 아래턱과 아랫입술이 유난히 튀어나온 주걱턱이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합스부르크 턱이라는 턱을 유전해준 장본인이에요. 비만 오면 빗물이 입으로 흘러들어간다. 소문 반 조롱 반의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근데 클수록 나이가 들수록 턱이 점점 도드라지는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마 왕의 초상화라서 그래도 턱을 좀 깎아놓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턱이 튀어나온 주걱턱으로 유명한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나중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커지니까 급이 안 맞아서 결혼 동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친혼을 하고 유전병도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주걱턱이 더 심해졌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자손들에게 주걱턱만 남겨준 왕은 아니에요. 프리드리히는 포르투갈 왕족과 결혼해서 막시밀리안 1세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막시밀리안 1세가 성인 군주가 되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어렸을 때 시절은 좀 덜 떨어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9살 때까지도 말이 어눌했고 12살 때까지도 어눌했나 봐요. 그래서 12살 때 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가 내 아들이 뭔가 어딘가 모자란 것 같아. 좀 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요. 아마 전형적인 ADHD 증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180cm나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돼요. 신체적 능력도 뛰어나서 현재 울름 대성당이 162m나 되거든요. 이 성당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울름 대성당은 예전에 지어져서 증축하고 보수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굉장한 신체적 능력인 거예요. 막시밀리안이 이 꼭대기 올라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른 장교 2명이 같이 올라갔다가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사람만 봐도 진짜 코알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높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의 혼처를 정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정하냐. 1473년에 막시밀리안 1세를 부르고뉴 공작의 외동딸 마리 드 부르고뉴와 혼인시킵니다. 당시로서는 안정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봐야 돼요. 당시 부르고뉴 지방은 프랑스 동부를 지배하는 유럽 최고의 명문가였죠. 부르고뉴가 생산력이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 부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경제력이 좋으면 결혼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였어요. 당시 부르고뉴는 자체만으로 충분한 경제 생산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계획이 상당히 있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르고뉴가 말을 안 들어서 괘씸하게 하죠. 지들이 돈 많다고 지금 독립하려고 해? 괘씸한 녀석들 하면서 언제 손 좀 봐줘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고뉴 가문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으로 맺어졌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시밀리안과 마리는 약혼을 하고 행복을 약속합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약혼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약혼 부부가 서로 언어가 통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한 명은 프랑스어를 못하고 한 명은 독일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이가 되다가 커다란 문제가 터져요. 바로 마리 드 부르고뉴의 아버지인 부르고뉴 공작이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부르고뉴 지방의 대장이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왕은 이때다 싶어서 부르고뉴 지방을 공격하려고 하죠. 부르고뉴가 지들이 돈이 많다고 따로 독립해서 살려고 했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근데 마침 대장이 없어졌네? 이때다 싶어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부르고뉴를 통째로 다 내가 직접 먹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막시밀리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마리가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입장에선 예비 장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비 장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프랑스 왕이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 장인의 영지를 넘보는 욕심쟁이 프랑스 왕을 혼내주려 직접 군대를 일으키고 갑니다. 명분이 너무 좋았죠. 백마탄 기사 수준으로 유럽의 평판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막시밀리안은 프랑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결혼 당시 막시밀리안은 18세, 아내인 마레는 20세였어요. 근데 막시밀리안이 혼테크만 잘하고 결혼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사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프랑스 군대를 그대로 격퇴해버리고 부르고뉴 지방을 먹어버립니다. 마리는 부르고뉴 지방의 외동딸이었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모든 재산은 마리에게로 오고 그 말은 즉신 막시밀리안의 차지가 되었다. 막시밀리안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2 자녀도 낳고요. 부르고뉴 지방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 행복한 시기에서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셋째를 임신하던 아내 마리가 낙마사고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5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남편인 막시밀리안은 이제 2 자녀,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남기고 아내를 잃게 된 거죠. 막시밀리안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내 마리의 장례식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죽었다는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마냥 넋이 나가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막시밀리안은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당시 유럽의 강자인 스페인 왕국과 동맹을 맺기로 하는 거예요. 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스페인 왕과에도 아들이 1명 있고 딸이 1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시밀리안의 아들과 스페인의 딸을 결혼시키고 막시밀리안의 딸과 스페인 아들을 결혼시켜서 겹사돈을 맺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불행한 일이 터져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일인데 합스부르크 왕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행운과 같은 일인가? 딸과 결혼한 스페인 왕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공주와 결혼한 자신의 아들도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남편을 급하게 잃은 스페인 공주가 정신이 반쯤 돌아서 미쳐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려요. 막시밀리안의 딸과 스페인의 아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막시밀리안의 아들과 스페인의 공주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6명의 자녀 중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6명의 자녀를 누가 키워야 돼요? 요 남은 4자녀 중에 1명인 막시밀리안의 딸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스페인 왕과의 후계자 6명을 모두 막시밀리안의 딸이 키우게 되는 거죠. 즉 스페인이 통째로 합스부르크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막시밀리안 자신도 이탈리아의 갑부집 딸과 재혼해서 혼테크를 이어가서 이탈리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혼테크가 계속 이어집니다. 막시밀리안의 손자들도 혼테크를 대박을 터뜨려요. 한 손주는 헝가리 왕 가문과 결혼했는데 왕이 사망하면서 이 헝가리 가문도 합스부르크 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 크로아티아를 지배하던 가문과도 혼인을 맺는데 왕위 계승권자가 전쟁으로 사망하면서 이 유럽 동쪽 지역이 몽땅 합스부르크 가문의 소유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연의 일치인지 결혼을 하면 계승자들이 알아서 다 죽어나가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결론은 합스부르크의 영토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막시밀리안의 첫 번째 손자인 카를 5세
때에 있어서는 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페인 영토도 차지했죠. 이탈리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인 독일 영토도 차지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플러스 아메리카 식민지 스페인에서 먹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도 스페인이 먹었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혼테크의 표본이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이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젊었을 때 죽은 아내 마리를 항상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죽게 만든 낙마 사고에 대해서 항상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낙마 사고를 겪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관을 하나 짜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곧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본인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개인적인 삶을 살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 제국이라는 대단한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되었죠.